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A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친척 어르신이 과일을 보내주셨는데 택배회사로부터 배송됐다는 문자를 받았지만 집 앞 어디에도 과일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친척 어르신이 주소를 잘못 적었고 이웃집으로 오배송이 된 거죠. 다음날 택배를 되찾으러 이웃집을 방문했지만 이미 이웃은 과일을 다 먹었다는 겁니다. 오배송된 걸 확인하고도 모른 척하고 먹은 이웃,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문 앞에 물품을 두고 가는 비대면 배송 수령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주문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택배가 오배송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프닝 사례처럼 잘못된 주소가 기재된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자, 우선 주문자의 잘못으로 다른 주소지로 오배송됐을 경우에 택배사에는 책임이 없겠죠. 다만 A씨 이웃처럼 오배송된 상품인 걸 알면서도 이를 먹거나 사용한 경우에 그분이 형사대상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 배송된 남의 물건을 뜯어서 사용하거나 섭취한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물론 고의성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만요. 택배 경우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본인의 것이 아닌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고의가 있다고 보기 쉬운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저도 사실은 오배송된 물건을 보면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되돌려주는 과정, 그 다음에 가까우면 거기까지 제가 다시 갖다 드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거 이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안미현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미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친절한 상담 기대해 보겠습니다.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얘기 나눠볼게요. 30년 전 임신이 덜컥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실직 상태였고 혼인 기간 내내 제가 벌어 생활을 했습니다. 가사 도우미, 건물 청소, 신문 배달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죠. 남편은 일을 구하려 하지도 않고 어렵게 취직이 되어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만뒀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도 아니었죠. 오히려 당당하게 제게 돈을 요구하고 그 돈으로 술을 마시고 외박도 일삼았습니다. 10년 전엔 사업을 한다며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자신 명의로는 대출이 안 된다면서요. 집요하게 요구해서 대출을 해줬는데 1년도 되지 않아 사업은 망했고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부부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고 크고 작은 다툼이 계속됐습니다. 다툼 과정에서 몸싸움도 수차례, 각방을 쓴 지도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남은 건 빚뿐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날마다 반복되는 싸움까지 결혼 생활이 지옥입니다. 지금이라도 갈라서자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이혼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아이들까지 이혼이 답이라고 하는데도 말이죠. 남편이 계속 이혼을 거부하면 저는 이대로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나요?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오히려 어떻게 30년을 그렇게 힘들게 버티실 수 있었는지 그게 정말 의아할 정도인데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자, 질문 주셨습니다.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 변호사님 이혼할 수 없는 겁니까? 남편이 이혼에 동의를 해줬다면 협의 이혼이라는 간명한 절차를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었겠으나 지금 남편이 이혼을 안 하고 싶으시겠죠. 지금까지 이렇게 편하게 사셨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혼 소송 제기를 해서 이제 다투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민법 제 840조 2호 가 아기의 유기라는 그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습니다. 네. 남편은 이제 자신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부부간의 부양 의무라던가 협조 의무 같은 것들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그 부분을 들어서 아기의 유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이 아마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민법 제 840조 제 6호를 보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라는 점도 이 사연에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혼인 생활은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과연 회복될 수 있을 정도인가를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혼인 생활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아내분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는 데다가 이 가정 생활의 고통까지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 부분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고 아마도 그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은 보니까 3호도 해당되실 것 같아요. 몸싸움도 수차례 있고 뭐 그 과정에서 이제 폭언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네. 고민은 해봤었는데 네. 이게 지금 사연자분이랑 이제 남편분이랑 그 몸싸움 경위를 정확하게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네. 예, 그 부분도 고민은 했었습니다. 그러네요. 또 쌍방일 수도 네, 네. 있어서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결론은 혼인이 파탄된 걸로 여기는 이제 이 사연은 봐야 되겠죠. 지금 일단은 각방 생활이 최소 10년 이상이시거든요.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이제 부모님이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지지하고 있는 걸 네. 보면은 일단 이 사연의 혼인 관계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이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지금 특히 남편 같은 경우에는 아내 혼자 생계 유지를 감당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고 외박과 음주를 일삼으면서 불성실한 생활을 해왔는데 지금 이 결정적인 이혼 사유가 된 거는 남편이 아내를 신용불량자로 또 만들어 놨어요. 근데 네. 이렇게 가족을 궁핍하게 만들어 놓고도 반성이라던가 뭐 개선의 노력 같은 거는 사연에선 전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혀 극복되지 않고 10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 혼인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이 된 관계로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희도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사업을 하다가 망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많습니다. 예. 경제적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뭐 하다 보면은. 그렇지만 이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본인이 정말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진지한 노력을 했느냐. 이와 관련해서 가족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이제 그게 있으면 사실은 이게 이혼 사유가 안 될 수 있는데 사실 만약 과정이 충실했다면 그렇죠. 예, 회복을 하려는 노력을 했었다면 아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노력하는 사람한테 이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결과가 어떻더라도. 근데 지금 이 사연에서 가장 이제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문제되는 거는 진지한 반성과 개선의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혼인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아내에게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 가혹한 일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혼인 관계가 계속 유지되려면 아내는 어쨌든 계속 의무이행을 하셔야 되고 빚도 갚아야 되고 집에서는 이제 개선되지 않는 남편을 계속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희생을 계속 감수하도록 재판부가 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사연에서는 자녀들도 이제 이혼이 답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큰 뭐 부담은 없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혼을 결정하면서 자녀들이 원하지 않아서 결정을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계세요.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이 어려울까요?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이제 이혼 판단에서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사정은 될 수 있습니다만 자녀들이 뭐 극렬히 반대한다고 해서 이혼을 못하거나 네. 이혼이 기각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아내의 고통이 매우 중하고 네. 그 남편에게 개선의 의지나 뭐 태도 변화를 계속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면 네. 자녀분들이 나중에 입장을 바꿔서 아 부모님 이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정작은 이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빚만 남은 상황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혼인 생활 중에 부부 명의로 지금 명의는 우리 사연 주신 분 명의인 것 네네. 같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어떻게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까요? 지금 그 정확한 재산 상태는 알지 못하겠으나 지금 빚만 남은 상태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제 혼인 생활을 하면서 이제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해서 발생된 채무, 예를 들어서 뭐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되는 채무, 아니면은 거주지 마련을 위해서 발생된 은행 채무, 아니면 뭐 생활비 충당을 위해서 지인이나 뭐 가족들로부터 빌린 채무 같은 것들은 재산 분할 대상에 당연히 포함이 돼요. 네. 근데 지금 아내분이 대출을 받게 된 경위가 남편이 사업을 좀 해보고 싶다.
라고 해서 대출을 받아서 건네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재산 분할 대상에 당연히 포함은 돼야 됩니다. 음. 근데 이제 포함은 되는데 마이너스 상태의 이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 사건의 관건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채무가 초과된 상황에서 나눌 게 없고 빚만 남은 경우에 법원은 어떻게 재산 분할을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법원에서도 이 채무밖에 없는 걸 어떻게 나누냐라고 해서 채무 초과 상태일 때는 재산 분할을 하지 않는 쪽으로 이제 판결을 했었는데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채무 초과 상태라 하더라도 재산 분할의 그런 공평한 그 분할이라는 측면에서 예, 어느 한쪽에 어떠한 채무를 일부 부담하게 하는 형태든 아니면은 뭐 채무를 뭐 같이 뭐 분할하든 적정한 방법이 있으면 이 채무를 나눌 수 있게끔 그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라는 판시를 한 바 있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이 사건에서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아내분은 빚만 떠안아야 되는 본인 건데, 명의만이요. 네. 네. 이 빚만 떠안게 되면은 아내분한테 계속 이제 희생을 이혼 후에도 강요하는 게 될 수 있어서 이 사건에서는 예를 들어 뭐 적정 비율로 나눠서 아내분한테 남편이 어느 정도 돈을 지급을 하게 하고 그 돈으로 아내가 채무를 좀 갚고 상쇄할 수 있게끔 하는 재산 분할 방식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이제 법원에서 그러한 내용으로 채무 분담을 정해주긴 하겠지만 이게 이제 과연 그 제3자인 뭐 기관 입장에서 대출을 해준 사람 입장에서 실제로 이거를 이제 집행할 경우에는 네. 부인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인 명의에 우선해서 재산이 있다면 앞으로 소득이 있다면 거기에 먼저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이 남편은 지금 30년 넘게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어떤 재산을 가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니까 이런 점이 좀 문제가 되는군요. 오늘 사실 사연 아내분도 네. 이런 상황을 알고 있어서 빚을 본인이 다 떠안는다 하더라도 그냥 이혼만이라도 빨리 하고 싶다 이 생각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신용불량이 되어 있어서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개인회생 등 절차를 밟아서 회복을 하시고 혼인관계가 좀 잘 정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그래도 다행히 자녀들이 엄마 편인 것 같아요. 네. 네, 자녀들이 좀 같이 노력해서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면 변호사님 자세한 상담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이상은의 그대 떠난 후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